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건널목의 유령과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분명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아마 심장마비 같은 급사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나는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진실을 털어놓는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죽는 진짜 이유를 알리지 않고는 억울해서 못 베길 것 같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는 창 너머에 건널목이 보였습니다. 보통 1년에 2명 정도는 그곳에서 죽곤 했습니다. 모두 자살이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전역형 인간이라서 사건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었지만 운이 나쁠 때는 길을 지나가다 시체에서 튀어나온 조각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걸 보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시체가 아니라 귀신 같은 것에는 흥미가 있었기에 밤에 밖으로 나갈 때면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며 두근대면서 그 건널목을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산 지 2년이 넘도록 이상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전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날이었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마지막으로 회식을 가지고 환송의 꽃다발을 받아든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널목 앞에 섰을 때 문득 자살 명소에 놓인 꽃다발은 또 다른 자살자를 불러들인다라는 뜬소문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선물이라고는 해도 결국 집에 가면 어차피 버릴 텐데 결국 나는 꽃을 슬며시 건널목 옆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은 왠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날이 셀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그리고 아침 무렵 정말 별 생각 없이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새파란 점퍼를 입은 50대의 남자가 건널목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 귀에 익은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 시계를 보자 정확히 첫 차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되돌리자 남자는 발을 멈춘 채 내가 둔 꽃다발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전철은 가까워옵니다. 남자는 시선을 발 밑에 떨어뜨린 채 서 있습니다. 나는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철은 조금만 있으면 남자에게 부딪힐 수준까지 다가왔습니다. 나는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 거의 도착해 올 무렵 남자는 차단기를 넘어 선로로 들어간 뒤 내가 있는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자와 나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남자는 전철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서 나라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분명 환청일 거야. 어제 쓸데없이 꽃다발을 내려놔서 들린 거야. 나는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면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쩐지 코를 찌르는 냄새가 순간적으로 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멍하게 있는 사이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경찰이 수사니 뭐니 하면서 주변에서 어수선하게 돌아다닐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목격자로서 나서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솔직히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다는 것도 단순한 나의 착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큰 사건을 목격했다고 친구에게 말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쾅 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뭐가 떨어졌나 싶어서 문을 열자 맡기는 신발 옆에 남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자의 목과 다리인지 어디인지 모를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현관에 남자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다만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주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갑과 휴대폰만 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와 근처에 사는 친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기에 아르바이트도 그만뒀겠다 심심해서 놀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룻밤 그 친구 집에서 자게 되었지만 저녁이 되자 그 이상한 냄새가 방 안에 자욱이 퍼졌습니다. 불안해진 나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져서 친구에게 24시간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가는 거 친구를 더 부르기로 해서 여럿이서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면 쉽게 마음을 놓고 맙니다. 친구들과 모여 떠들고 있자니 30분도 되지 않아 무척이나 생생했던 아침의 일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환각은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나자 나는 완전히 아침 일은 잊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테이블에 오는 종업원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계속 주문을 헷갈리고 음식을 가져올 때도 황급하게 서두르다 접시를 하나 깨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침착성이 없구나 싶었지만 내 음식을 가져오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작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무척 기분이 나빴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1시에는 친구들도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마지못해서 자전거의 자물쇠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너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었냐?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그날 아침에 일을 말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질문을 듣자 불안해진 나는 반대로 친구에게 왜 그런 것을 묻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내 발밑에 무언가가 얽혀서 붙어 다니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게 왜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 친구는 평소 귀신이나 영능력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우선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딱히 어찌할 것도 없었던 나는 친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던 도중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친구네 집은 가족 모두가 영감이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여동생은 특히 능력이 대단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무당이 스카우트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직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데다 그 일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씻김이라도 받는 게 낫겠다 싶어 친구의 여동생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에 도착하자 친구의 아버지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주게. 나는 당황해서 친구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친구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들어주세요. 친구가 부탁했지만 친구의 아버지는 안 된다, 돌려보내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라고 해놓고 현관에도 못 들어간 채 쫓겨난 나는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좀처럼 받지를 않았습니다. 1분 정도 기다린 끝에 간신히 전화를 받은 친구는 그저 사과만 할 뿐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물었더니 친구는 아버지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그냥 나는 잠이나 자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화가 났던 탓인지 지쳤기 때문인지 두려움 없이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 건널목이 있고 기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나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다만 전날보다 약간 건널목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꿈을 꿉니다. 점점 건널목에 가까워만 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를 만난 나는 억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와 자살한 남자는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죽기 직전 나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꽃다발을 내려놓은 것이 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대한 격렬한 증오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눈이 마주쳤을 때 느낀 나의 죄책감이 그 남자의 감정과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영혼은 나에게 씌었다기보다는 섞여들고 말았고 이제는 떼어놓으려는 시도도 어중간해서는 오히려 삼켜지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진실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밤도 뜬 눈으로 지새고 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에는 그런 호기심 따위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 같은 꼴이 될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거울. 나는 어릴 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에 있는 낡은 집이라서 주변에 내 또래의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한 명 있었지만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함께 논다는 기분은 영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남동생이 태어난 뒤에는 이전만큼 나에게 신경을 쏟지 않았기에
조금 외로웠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그 무렵 나는 날마다 혼자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은 낡은 시골집이라서 작은 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 남서쪽에는 창고가 있어서 낡은 도구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비집고 들어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장난감으로 노는 것이 당시 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거울을 찾아낸 것이 언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손거울이었던 것 같지만 내가 찾아냈을 때는 테두리나 장식 하나 없는 그저 둥근 거울뿐이었습니다. 꽤 낡은 것 같았지만 녹이나 흐린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비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등 뒤에 낯선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물론 내 뒤에 여자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는 거울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흰 피부에 머리카락이 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거울에 비치는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나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아이를 나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창고에 틀어박혀서 거울을 보고 혼잣말을 하는 나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거울을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묘하게도 어른들에게는 나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나나에게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여기에 와서 나랑 같이 놀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그쪽에 갈 수 있는데? 라고 묻자 나나는 곤란한 얼굴로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것인지 알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인가 지난 어느 날 나나가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나랑 같이 여기서 놀자. 나는 기뻤지만 부모님이 언제나 밖에 나갈 때는 할아버지나 엄마한테 꼭 말해야 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하고 올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또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 이야기하면 큰일 나. 더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나나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무서웠기에 그저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그럼 내일은 여기서 놀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약속이야. 나나는 미소 지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가락에 맞추듯 새끼손가락 끝으로 거울을 만졌습니다. 아주 조금 마음속이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나나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울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나나는 어째서 이리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나가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나나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창고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이후로 창고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마을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윽고 나는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나나에 관한 것은 까맣게 잊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처가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다 보니 집안일 하기도 귀찮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외로웠기에 나는 핑계를 대며 자주 고향집에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고향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대로 잠까지 자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깬 나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를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도 가운데 문이 열려 있고 저 너머 어두운 곳에 어릴 적 그 창고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오면서 그 문을 닫고 왔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역시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거울을 보면 문이 열려 있고 창고의 흰 문이 유령처럼 어둠 속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자 그 문이 조금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릴 적의 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째서인지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복도의 문은 닫힌 채였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창고 문이 어느덧 반 이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의 저편, 창고 안쪽 어두운 곳에는 흰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격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나는 그 흰 물건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추억 속에 남아있는 소녀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의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불 속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 나는 고향집에 있는 것이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져서 휴일이었지만 바로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낮에도 어슴푸레한 그곳에 차를 대고 나는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치는 내 얼굴 뒤에는 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다시 눈을 돌리자 나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흰 피부에 긴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나눠 묶은 나나는 옛날과 완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고 떨면서 그 얼굴을 계속 보고 있자 이윽고 나나는 싱긋 웃었습니다. 나나는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날 안 왔어? 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나랑 지금부터 여기서 놀자.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어깨 너머로 나나는 손을 뻗어왔습니다. 여기서 놀자. 안 돼. 나는 무심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안해, 나나. 나는 이제 거기로 안 갈 거야. 갈 수 없어. 나나는 손을 뻗친 채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들을 힘껏 잡은 채 조금 전보다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아내도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분간 그대로 떨고 있었지만 곧 나는 조심스레 거울 쪽을 보았습니다. 나나는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는 이제 벌써 어른이 되어버렸구나. 이제 나랑은 안 노는 거구나. 나나는 조금 외로운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 나나는 그리고 싱긋 웃었습니다. 정말로 순진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때 나나가 나를 용서해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 그 아이랑 놀래. 내가 그 말을 이해하기 전 나나는 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나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아내가 유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남동생에게 나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증오. 나는 고등학교 때 일진 4명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거시기 사진을 찍히거나 두들겨 맞거나 반 애들 앞에서 놀림당하거나 책상에 칼로 욕을 새기고 거기에 수정액을 채워 지울 수도 없게 되거나 우유팩을 던지거나 정말 이것저것 당해서 죽고 싶었다. 나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고등학교는 어떻게든 졸업했지만 대학까지는 갈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백수다. 작년에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날 부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24살이나 먹은 백수였으니까 물론 거절하려고 했다. 그러다 끈질기게 나오라고 조르던 녀석이 그때 그 일진 중 한 명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다. 동창회에서 모두들 웃고 떠드는 그 앞에서 내 인생을 망친 그 4명을 보란듯이 때려주자고 생각해. 그래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동창회는 최악이었다. 그 넷은 정말로 저질스러웠다. 일진 넷은 동창회에 조금 늦은 내게 다가와 갑자기 용서를 구했다. 옛날에 왕따 시켜서 정말 미안해. 계속 반성했어. 너를 괴롭힌 우리 넷 모두 잘못을 빌고 싶었어. 라며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에도 나를 불러내어. 이런다고 내 상처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미안해. 용서해줘. 이러면서 일진 중 리더였던 애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 일진 중 둘은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가 되었고 나머지 둘도 탄탄한 회사에 취업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분했다. 일진은 죽을 때까지 아주 나쁜 일진으로 남아있길 바랐다. 그런데 만나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말이다. 반대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백수.
게다가 계속 너희들을 증오하느라 인간관계 같은 것도 못 만들고 그때 그 상태로 멈춰 있다. 사회성 같은 걸 배울 수도 없었다. 나의 증오는 대상을 잃고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나한테 동창회 날은 정말 죽고 싶었던 하루였다. 네 번째 이야기 404호. 404호를 빌리고 싶습니다만 그 우스꽝스러운 녀석이 말했다. 기묘한 것을 요구하는 녀석은 자주 있지만 이 녀석은 그 중에서도 요구도 의견도 특별히 더 이상했다.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등은 구부러져 있다. 목소리는 무리해서 짜내는 것 같은 불쾌한 목소리였다. 게다가 이 더운 날씨에도 온몸을 감싸는 시커먼 코트를 입고 있다. 아, 그러니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건물에는 404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길하다고 건물 주인이 빼버렸어요. 여길 보세요. 라고 말하며 나는 건물의 조감도를 보여줬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알고 있습니다. 404호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리겠다는 겁니다. 이 녀석은 바보인 건가? 아니면 어딘가의 야쿠자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일부러 보낸 것일까?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습니까? 없는 방이니까 빌려드릴 수 없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지불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404호를 나에게 빌려준다는 서류만 만들어서 나와 계약해주면 됩니다. 방은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이 녀석은 미치광이다. 틀림없다. 나는 우라통이 터져서 언성을 높여버렸다. 이봐, 당신 적당히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장난이라면 어서 돌아가. 시끄러운 것을 알아차린 소장이 사무실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온다. 공연히 화를 내고 있던 나는 소장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짓걸리듯 이야기했다. 나에게서 모든 경위를 들은 소장은 손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 앉아 이상한 손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안하지만 자네는 자리를 비켜주지 않겠나? 자, 소장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자. 말도 안 되는 것이 틀림없다. 없는 방을 빌린다니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나는 사무실에 안에 틀어박혀 소장이 언제까지 참을지 보자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다. 아니요, 저희 쪽이 실례했습니다. 소장이 사과하는 것이 들렸지만 드디어 소곤소곤하는 목소리만 들리게 되었다. 언제쯤 끝날지 30분도 넘게 기다리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을 때 이봐, 어서 일어나. 소장이 나를 깨웠다. 이 손님에게 404호실을 빌려드리게. 바보인가? 이 여름의 더위 때문에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것인가? 그렇지만 소장,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평소처럼 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수속을 밟아. 서로 404호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했어. 아무런 문제도 없어. 충격이었다. 건물주에게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아까 물어봤다. 집세만 지불한다면 자잘한 것은 상관 않겠다고 하더라. 엉망진창이다. 관청에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없는 방이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돼. 입만 잘 단속하면 된다. 당신이 그러고도 소장이냐? 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 같군요. 그럼 서류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은 여기 있습니다. 검은 코트의 남자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하며 눈앞에 가방을 열고 지폐 뭉치를 꺼냈다. 예, 즉시 만들어 드리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봐, 자네, 빨리 하게. 기분 나쁜 소장 녀석 때문에 마지못해 나는 이 바보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류를 만들어 놈에게 사인을 요구한다. 놈은 손까지 시커멓다. 수속이 끝났다. 그럼 끝난 것 같군요. 이제부터 이사를 준비해야 하니까 이것으로 실례하겠습니다. 그 놈은 사무소에서 나갔다. 소장님,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범죄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말려들면 큰일이에요. 이상해도 이상한 대로 괜찮아. 돈을 지불하니까 괜찮잖아. 없는 방을 빌리는 일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렇지만 이사라고 말했잖아요. 남의 방에 무리해서 얹혀 살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쫓아야지. 빌려준 것은 어디까지나 404호니까. 404호라면 좋지만 그 이외에는 안 돼. 배를 누르니 시꺼먼 놈이 방 안에서 나타났다. 지난번 당신입니까? 무슨 용건이십니까? 아니,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빌리는 건 404호라는 계약이었을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404호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라도 있나요? 장난치지 마.
이상한 일을 했다간 경찰이 찾아와서 귀찮아져. 빨리 짐을 챙겨서 나가. 유감스럽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 따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나는 4층의 방의 개수를 셌다. 조감도에서는 401호에서 405호까지의 방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404호는 존재하지 않으니 방은 4개인 셈이다. 방이 4개니까 문도 4개, 단순한 계산이다. 그러나 문은 어째서인지 5개 있었다. 그럼 이제 된 것 같으니 저는 들어가 보지요. 놈은 쾅하고 문을 닫아버렸지만 나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었다. 짜증이 나서 다른 모든 방에 알아보기로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쾌거자가 나오게 되어 그 건물의 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일주일 전을 떠올리며 4층에도 들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로 4층에 가니 거기에는 404호가 있었다. 아마 전에 그 녀석이 남의 방에 억지로 정착하고 방 번호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일 것이다. 소장님, 역시 성가시게 되었잖아요. 404호실은 없던 건가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있잖아요. 아마 처음부터 있던 거 아닐까요? 라고 401호 거주자가 말했다. 404호입니까? 확실히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어느 사이에 사람이 사는 것 같네요. 조금 이상하지만 딱히 이쪽에 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라고 402호 거주자가 말했다. 옆방 이사 왔을 때 인사하러 왔는데 그닥 이상한 건 모르겠던데 라고 403호 거주자가 말했다. 옆방 사람이요? 흑인인데 멋있어요. 마치 배우 같던데 라고 405호 거주자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다른 층에 가보면 문은 모두 4개다. 4층만 5개 있다. 404호만 어딘가에 툭 튀어나와 있기라도 한 건가? 관리인에게도 물어보자. 404호실에 이사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과 4층에 가보니 정말 있는 거 아니니까. 깜짝 놀랐지만 세상에는 별 일이 다 있잖아요. 서류도 빈틈이 없고 건물주도 괜찮다고 하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변한 것은 없습니까? 손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묘하게 밋밋한 얼굴에 사람이 많았어요. 전에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상담소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옆방 놈들도 관리인도 모두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않는 것 같다. 도시 사람들이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말인 것 같다. 한 번 더 가보기로 하고 놈의 방배를 다시 누른다. 또 당신입니까? 적당히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좁은 방 안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거절합니다. 나는 돈을 내고 이 방을 빌렸습니다. 당신이 멋대로 들어올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대로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무리해서 안을 보려고 놈을 밀어젖히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쾅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부딪혔다. 뭐지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방탄유리라도 붙어 있는 것 같다. 방에 용건도 없이 들어가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관리회사의 직원이야. 그렇다고 해도 무단으로 출입할 권리는 없습니다. 놈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내렸다. 저기 404호죠. 안녕하십니까. 주문하신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입니다. 운반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택배 기사는 내가 튕겨나간 공간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뭐야, 어째서 저 놈은 지나가는 거야? 저 사람은 짐을 운반하는 게 일이니까요. 방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나도 들어갈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다. 일단은 물러서기로 하지만 절대로 저 방 안을 보고 말 테다. 어떤 마술인지는 몰라도 트릭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계략을 파헤치자. 그 이후로 일이 영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든 놈을 당황시키려고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봤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너 요즘 붕 떠서 이상한 것 같은데. 소장이 말을 걸었다. 사실은 하고 지금까지의 일을 말해주었다. 너 그런 짓은 안 된다. 손님의 프라이버시에 깊이 파고드는 짓은 좋지 않아. 그렇지만 놈은 살고 있어요. 404호에. 확실히 이상하지. 그렇지만 집세는 확실히 지불하고 있다. 관리회사로서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하는 거야? 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왜지요? 돈은 지불하고 있으니까. 말이 영통하지 않는다. 손님에게 폐를 끼치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너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있지는 않을 거야.
시시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똑바로 일해. 시시해. 시시한 것인가? 소장도 관리인도 다른 거주자들도 이상하다. 그리고 결국 나의 의문도 풀릴 날이 왔다. 한 달이 지나고 전에 그 404호실 퇴거한다고 한다. 가서 확인 수속하고 와. 됐다. 드디어 볼 기회가 생겼다. 이것은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훌륭한 기회다. 반드시 트릭을 파헤칠 테다. 아무쪼록 신뢰되는 일은 하지마. 404호의 벨을 누른다. 나갑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발을 내디딘다. 좋았어. 이번에는 튕겨나가지 않고 그대로 방에 들어왔다. 이렇게 쉽게 들어오다니 조금 맥이 빠진다. 빨리 확인을 맞춰주시지 않겠습니까? 흑인 녀석이 뭐라고 말해대지만 내가 알바 아니었다. 나는 드디어 들어온 방 안을 차분히 둘러봤다. 무엇인가 이상한 것은 없을지, 어딘가 묘한 곳은 없는지 필사적으로 찾았다. 하지만 약 1시간 동안 찾았지만 어디에도 이상한 곳은 없다. 지극히 보통인 방이다. 나는 완전히 난감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정말로 알고 싶어. 가르쳐주지 않겠나? 무슨 이야기지요? 이 방 말이야. 어떻게 방이 새롭게 생겨난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방이 생겨난 거지요.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방은 사라집니다. 이미 확인은 끝났겠지요. 나는 이제 돌아갈 겁니다. 당신은 어쩔 겁니까? 시치미 떼지 마, 이 자식. 뭐가 계약이라는 거야. 비밀을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겠지. 분명 무슨 비밀 도구라도 장착한 것일 것이다. 절대로 찾아낸다. 확인은 끝났어. 깨끗하네. 라고 내가 말하자. 같이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난 이런 기분 나쁜 놈과 함께 걷는 것 따위 싫다. 그리고 놈은 방을 나갔다. 그로부터 놈이 돌아간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방 안을 살펴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니 밖도 어둑어둑해져서 아무래도 벌써 저녁인 것 같다. 일단 돌아갈까? 나는 문을 열고 돌아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잠금 장치를 아무리 돌려도 안 된다. 나쁜 예감이 든다.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것도 열리지 않는다. 베란다로도 나갈 수 없다. 문득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밖은 어두워져 간다. 밖에서 걷는 소리가 난다. 4층의 다른 거주자가 복도를 걷고 있는 것 같다. 문을 두들겨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외쳤다. 그 사람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 지나쳐갔다. 도대체 왜 밖이 어둑어둑한 것일까? 지금은 아직 3시인데 왜 어두워진 것일까? 밖을 보면 그동안 보아온 광경과는 전혀 다르다. 여태까지는 그저 보통의 평범한 거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두운 공간만이 보일 뿐이다. 그로부터 벌써 반년이 지났다. 놈의 말이 생각난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방은 사라진다. 어쩌면 방은 사라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계약 종료라는 것은 내가 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방을 나가는 것이다. 즉, 내가 이 안에 있는 한 이 방은 존재할 수 있다. 방은 나를 죽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가득하다. 어째서인지 물도 나오고 전기도 통한다. 여기에서 나가고 싶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